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독점, 두 번째는 외부 효과, 세 번째는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점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었고, 오늘은 간단하게 독점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을 제가 소개를 하고 나머지 시장 실패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략 지금 생각은 30분짜리 영상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파트 1, 2, 3로 나눠서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1시간 반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직접 개입이겠죠. 뭐 다양한 형태의 직접 개입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정거래법은 원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관련된 분야 뭐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전공한 사람도 아니어서 뭐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우선 뭐 공정거래법 제1장 1조 목적을 보시면 기업의 그 사업자는 이제 기업이겠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가 전에 간단하게 뭐 몇 가지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경제학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뭐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시장 지배력은 대체로 시장과 경제활동에서는 자기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정도, 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 정도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공정거래법은 이제 훨씬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다루겠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 이건 이제 우리가 담합이라고 했습니다. 담합이라고 부르죠. 담합도 이제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독과점 규제에 대한 연구를 한 이제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물론 뭐 교수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김앤장 같은데, 법률 로펌이죠. 김앤장 같은데 가서 또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겠죠. 어떤 기업이 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혹은 어떤 기업에게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 또는 어떤 기업들 끼리끼리 모여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 혹은 어떤 기업이 뭐 좀 수상하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를 해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뭐 과징금을 때리거나, 혹은 뭐 검찰에 이렇게 자료를 넘겨서 검찰로 하여금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 이제 과징금을 때려 맞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라고 이제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큰 기업들은 이제 김앤장과 같은 로펌을 이제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변호사들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있겠지만, 또 경제학자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가, 위반의 소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학적인 지식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전공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독과점. 예, 정부의 시장 개입은 독점 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독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혹은 2개, 3개의 기업이 상당히 그 높은 시장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2개, 3개 기업이 거의 모든 상품을 뭐 판매한다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한다면 이제 이 2개, 3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만일 뭐 2개의 기업이라고 한번 해보죠. 2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이 2기업이 서로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을 해서 하나의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정부가 시장에 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이미 독점 시장이 된 경우 정부가 독점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공정거래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뭐 개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생활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독점 시장이 형성되었다라든가 독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법적 근거가 바로 공정거래법입니다. 독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의 기업이 시장을 나누어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2기업이 서로 합병을 해서 하나의 기업이 될 경우 이 시장은 바로 독점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합병이 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M&A라고 하죠. 인수합병. 기업 결합에 제한을 가하거나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영업행위 등을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홀딩 컴퍼니라고 하고요. 지주회사는 사실상 뭔가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니고 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는 있겠죠.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상에 존재하는 그런 회사 뭐 이런 뜻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 회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여러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드하고 있는 것이죠. 지분을 홀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주회사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돈이 많은 어떤 투자자가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제 A라고 하는 회사도 사고 B라고 하는 회사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우리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칩시다. 이런 게 이제 인수합병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지주회사의 관점은 뭐 A로부터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뭐 B로부터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이 A 회사에 뭐 일종의 주식이겠죠. 지분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B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게 된다면 B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A와 B가 하나의 회사는 아니지만 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사람 혹은 이 회사는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경우에 어떤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서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게 될 경우 사실상 이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설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지주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사람을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원래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상에만 존재하는 회사여서 회장님은 계세요. 회장은 있고 이제 몇몇 직원들은 있는데 이렇게 그 채용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금융 관련된 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5대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5대 금융 지주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 금융지주가 아니고 금융지주죠.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대표적인 5대 금융지주 회사가 있는데 뭐 다 회장님들이죠. 지주 회사의 대표는 회장들인데 사실 이제 지주 회사가 뭐 딱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KB금융지주가 하는 것 뭐 딱히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지주회사 밑에 이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는 어떤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면 바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자산운용, 그다음에 제주은행까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되게 소규모 회사들도, 금융기관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한금융지주는 이들 신한은행, 신한카드 같은 회사들, 뭐 금융기관들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제가 포스코 홀딩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꽤 괜찮은 그런 그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제주은행은 제주도에 가서 일을 해야 돼서 제주도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제주도를 좋아하면 모르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제주도에만 있으니까요.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주회사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예요.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어떤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면 포스코, 철강 사업을 하는 곳이고, 케미컬,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건설, 이렇게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꽤 좋은 지주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꽤 유명한 지주 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그 자회사가 유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물론 이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나 이렇게 직장마다 이런 이제 금융기관마다 유니크한 특성들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직장을 옮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스탠다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뭐 회사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뭐 운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유명한 지주 회사에 이렇게 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뭐 근로 조건이라든가 뭐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게 뭐 다른 자회사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하튼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주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외부 효과는 영어로 externality라고 합니다. externality라고 해요. 그래서 external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말은 인터널이겠죠. 그러니까 내부에, 외부에, 내부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ality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장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공장을 운영하는 버트는 오폐수와 폐기물을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리사는 바로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트가 지나치게 강을 오염시키게 되면 리사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바트에게는 강물도 중요한 생산의 투입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오폐수를 강물에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물이 투입 요소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강물도 사용하는 것이죠. 강물도 중요한 투입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물의 주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없습니다. 강물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로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는 건 누구든 막 갖다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남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주인이 없을 뿐이지 강물도 희소한 자원, 한정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갖다 쓸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한정 갖다 쓴다는 말은 결국은 강물이 오염이 된다면 그러면 강물도 그 뭐 총량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물의 수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트는 강물을 남용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요. 남용하게 되고 그 피해는 리사에게 전가됩니다. 강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바트는 리사의 피해를 물론 이 둘은 남매 관계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둘이 남남이라고 한다면 바트는 리사의 피해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바트는 리사의 피해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오폐수를, 폐기물을 강물에 버리는가에만 바트는 초점을 맞추겠죠. 또 다른 예는 제지 공장에서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제지 공장에서는 염산을 이용해서 펄프를 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펄프를 표백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이 돼요. 표백하고 나면 이제 남은 그 염산을 희석해서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희석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죠.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즘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가끔 이제 뭐 보고가 되기는 하는데, 제지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다이옥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 땅으로 뭐 배출이 되든 아니면 뭐 주변 개울이라든가 강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든 일부 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리사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주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지 공장의 관심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종이를 생산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받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의 건강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부산물, 보통 이걸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사이드 이펙트는 우리가 직역하면 부작용인데 뭐 그냥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외부 효과, 사이드 이펙트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부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의 부산물로서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제3자들이겠죠. 제3자 또는 이걸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에 참여하면 내부자가 되는 거고요. 참여하지 않으면 외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3자 또는 외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걸 바이스탠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이 프로덕트가 바이스탠더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이스탠더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외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든 소비활동이든 무엇인가 부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외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외부성의 유형은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성, 뭐 제가 그냥 착한 외부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착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외부성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외부성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좋은 외부성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 외부성은 그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효과가 바이 프로덕트가 제3자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정적 외부성은 바이 프로덕트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상호 간의 신뢰가 점점 더 두터워진다면 뭐 그렇다면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뭐 커피숍에 내가 노트북을 잠깐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뢰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CCTV가 잘 발달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이제 두터운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커피숍에다가 CCTV가 없어도 노트북을 놔두고 잠깐 다녀와도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동네 착한 고양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잠깐 다가와서 나를 쳐다보고 살짝 가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이런 고양이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부정적 외부성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대기 오염, 뭐 다양한 소음들, 그다음에 뭐 오폐수 같은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나쁜 고양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밤에는 울고 막 싸우고 막 두세 마리 모여서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쓰레기통 막 이런 거 뒤지고 뭐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봉지 막 터트려 놓고 막 이런 이제 고양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소비나 생산 활동이 긍정적 외부성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러한 소비 혹은 생산 활동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외부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외부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소비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제3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수준 또는 뭐 소비 수준 이런 걸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외부 효과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죠. 건강검진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받으면, 정기적으로 받으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사실 치료가 어렵지 않고요. 치료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악화가 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이 비용은 뭐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우리 지금 사회보험을 생각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경미한 상태에서 질병을 관찰하게 된다면 사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니까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뭐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6월 달인가요?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는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이게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내가 내야 되는 돈,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려면 뭐 전날부터 또 금식도 해야 되고 식사도 못하고 건강검진 하는 날 뭐 제 생각에는 보통 한 짧게는 서너 시간, 뭐 길게는 한 6-7시간씩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대기하고 그럼 거의 이제 뭐 한 절반, 하루의 절반 정도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종일 뭐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그날은 거의 일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재정을 재정의 뭐 부담을 가중시키는가, 가중시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본인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담배도 즐겨 피고 술도 즐겨 마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건강 검진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는 게 되게 두려운 것이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또 과로도 많이 좀 피곤한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안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맡긴다면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될 수 있다, 혹은 적게 소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건강 검진의 수준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인가, 뭐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최선의 수준이 있을 텐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낮은 빈도로, 그러니까 뭐 연령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뭐 혹은 매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뭐 4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5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낮은 빈도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소비나 생산활동이 부정적인 외부성을 만든다면 이러한 소비 생산활동은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적정한 소비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생산 수준은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장소의 흡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과 나쁜 외부성을 생각해 보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제가 담배를 핀다면 공공장소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겠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값하고 내가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피면 내 건강이 나빠지니까 자신의 건강만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는 않겠죠. 실제로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전혀 무관심한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자신의 담배값과 자신의 건강과 담배를 폈을 때 담배를 핌으로써 누리는 어떤 자신의 효용, 만족 이런 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맡긴다면 효율적인 수준보다 꽤 많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적정한 흡연 수준이 있겠죠. 적정한 흡연 수준 하루에 한 50만 가치 50만 갑 이렇게 흡연 수준이 있을 텐데 이 적정한 흡연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흡연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혹은 과도하게 많이 담배를 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부 효과로 인해서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그러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시장 실패고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시장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직한 수준이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화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은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했었는데 공공재의 특징은 순수 공공재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재는 대체로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한 성질을 갖습니다.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non-rivalrous 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배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non-excludable 하다고 했습니다. 비경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적게 소비하거나 혹은 그 소비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등대 혹은 불꽃놀이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등대의 불빛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고 불꽃놀이 재밌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군인들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등대 불빛을 이용하거나 한 사람이 더 불꽃놀이를 구경하거나 한 사람이 더 국내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주한다면 나의 등대 불빛, 나의 불꽃놀이, 나의 국방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품질이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배제 불가능하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배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공짜로 소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면 배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쓰고 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배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막 쓸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그러한 상품, 그러한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겠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어도 배제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무임승차자의 문제 혹은 free rider problem이라고 해요.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배제 불가능한 상품의 소비를 통해서 편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를 해서 편익을 얻고자 하는 것, 뭐 그냥 공짜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공짜라고 해야 되나요? 공짜. 공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뭐 훔친다든가 뭐 절도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배제 불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임승차자 문제,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프리가 공짜죠. 공짜로 타는 거예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공짜로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상품 서비스는 시장에서 생산되어 공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안 내고 막 탈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제가 이렇게 중간 강의 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만 몇몇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팀플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 얘기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팀플은 없습니다. 팀플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바로 프리라이더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팀 프로젝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팀 프로젝트인데 어떤 학생,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학생은 뭐 하나도 하지 않고 전혀 참가하지 않고 이제 이름만 싹 올려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전에 한번 뭐 인터넷에서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퀄리티와 에쿼티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퀄리티라고 하는 뭐 일종의 평등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이퀄리티, 평등.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무 상자를 제공하는 것을 이퀄리티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나무 상자를 하나씩 주면 두 사람은 바깥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은 이 사람은 박스 하나 가지고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퀄리티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sounds good,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뭐 여러분도 뭐 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equity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형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보통 이제 평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약간 니드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그냥 박스 없이 보고, 그다음에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은 박스 하나면 되고, 이제 키가 많이 작은 사람은 이제 박스 2개면 똑같은 박스가 3개지만 이 경우에는 세 사람이 모두 야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 야구 경기가 유료 경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유료 경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왼쪽은 두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돈을 내지 않고 3명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왼쪽은 2명의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고 오른쪽에는 3명의 무임승차자가 발생합니다. 저도 나름 이제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